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신재현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는 건 버겁고 사람은 힘들고 일은 지칠 때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도록 흔들리는 마음도 편안하게 가꿀 수 있도록 속마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툴지 않게 그러나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화나 정말 열받아.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부정적인 기분을 거칠고도 쉽게 표현합니다. 기분을 발산함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는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데요. 내면에 쌓인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밖으로 토해내면 탄산 가득한 사이다를 마시듯 속이 뻥 뚫리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기분을 즉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억압되기만 한 감정은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정신과를 찾는 분들 중 대부분은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감정들이 마음에 겹겹이 쌓여 결국 여러 병으로 발화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우울감, 불안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마음속 좁은 창고에 억지로 밀어넣고 문을 잠근다면 언젠가는 더 크고 어두운 감정들로 번지게 됩니다. 감정은 적절한 시기에 온건한 방식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감정 표현의 때와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감정을 모으고 모아 한 번의 부정적인 형태로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시원함 뒤에 따라오는 오랜 불편함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일상에서 잽을 날리듯 소소하고도 간단하게 나 우울해, 기분이 별로야, 나는 속상해 라는 말을 툭툭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칠고도 서툴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위 감정 표현에 대해 쿨합니다. 나는 뒤끝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려라며 자신의 무분별한 감정 분출을 합리화하고는 합니다. 감정의 억압과 반대되는 아주 과한 표현입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인데요. 이런 날성 기분을 쉽게 자주 드러내는 것은 언젠가 자신의 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나쁜 말들을 뱉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을 관통하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감정 표현의 화살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을 꼭 받을 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고 불안한 이들에게 칭찬 일기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 일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일기를 쓰는 일도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매일 해야 할 과제를 삶에 끼워 넣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 일기를 쓸 때 꼭 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 일기는 기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항상 경험하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에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나간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야 할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는 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도 인색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현실과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한 일이고 그 이상의 성과가 없다면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립니다. 일상이 다 기준 미달로 느껴진다면 삶 전체가 쓸모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과 행동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세상 모든 일이 두려움의 대상이며 기분은 항상 거친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자신을 칭찬하라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칭찬하라는 것인지, 단순한 칭찬 몇 마디로 기분이 좋아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 한마디로 바닥에 있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른 결로 보겠다는 결심, 그것을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칭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이 마음과 태도를 결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균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자극은 뇌에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하는데요. 뇌는 일상의 감각과 행동에 반응하여 천천히 조형되고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삶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은 뇌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자극을 받으며 숙성해낸 경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이 말은 바로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입니다. 불쾌함, 짜증, 화. 사람들은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말과 행동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큰 소리가 나도록 물건을 거칠게 놓기도 합니다. 나쁜 기분을 거칠게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그 역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내 기분을 굳이 감출 필요 없어. 기분 나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기분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서툴고 건강하지 못한 형태라면 뇌는 점차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질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분을 잘 다스리고 위안하며 멀리 두고 보기보다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거나 기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 언어와 행동을 살피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라 느낀다면 분노를 너무 쉽게 방출해버리는 패턴의 기저에 있는 언어적 습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난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해. 뭐뭐가 되어야 해. 아직 부족해. 한참 남았어.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면 큰일 나. 우리가 쉽게 뱉는 말들은 뇌를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기분에 관련된 태도와 인식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자신을 옭아매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 이상의 당위성, 가혹할 정도로 높은 기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해석이 담긴 말들을 스스로 쏟아낸다면 뇌는 삶에 대해
과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마디의 짧은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의 말들을 가만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차고 넘쳐, 하는 데까지 하자, 좀 부족하면 어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말을 먼저 중얼거리게 된다면 눈앞의 문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와 타인을 탓하는 날선말이 아닌 위안하는 긍정의 언어는 상황을 대하는 느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위안이 되는 긍정의 말들을 입버릇처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노력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만 그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입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일상적인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언어는 인지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남겨놓아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말투, 쉼이 되는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 한 박자 쉬고 그럼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할 수 없지 뭐 라는 말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뭇을 해야 해 라는 식의 당위적 진술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아주 좁은 외나무 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려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사건 앞에서도 잠시 웃고 넘어가는 언어적 여유는 삶의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눈앞의 삶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항상 문제 해결 모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 또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뜻 너무 당연하고 절대적인 명제로 보입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본질과는 멀어질 뿐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붙잡으려 들면 들수록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뇌와 마음은 항상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줄다름질 칩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소란에서 벗어나 삶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은 일단 던져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대개 마음의 문제는 관찰하고 두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쏟지 말고 지금 온전히 이 순간을 하루를 살아내는데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촉수를 뻗어서 순간을 온전히 감각할 수 있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로 존재하는 그 자체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바닥에 눌러붙은 자존감도 조금씩 고개를 들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존재하기 모드를 키워야 합니다. 삶의 목표,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하루가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희생돼야 한다면 또다시 마음이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싫어서 너무 못난 사람 같아 괴롭다면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겁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즐거울 수 있는 행동과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살아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뇌에서는 항상 가던 길을 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고민할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던 곳 앞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헤매던 삶의 결을 바꾸려면 반대로 살아보는 작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려면 다양한 상황과 때에 의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보아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새로운 경험이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익숙한 선택은 삶의 범위를 좁힙니다. 한 가지의 선택만 존재하는 삶에 생동감은 없습니다. 항상 하던 선택을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염려 때문인데요. 다른 곳을 갔을 때 후회하면 어쩌나, 저 길이 사실 가시밭길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새롭고 생소한 길을 선택하려 할 때 마음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할 거라고, 좌절감만 맛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제잘되는 소리에 이끌리지 말고 삶과 접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정반대로 살아보려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거기에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입니다. 박지현 지음 웨이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게 되는 책인데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줄 단단한 삶의 태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다큐 3일 방송을 위해 명동 거리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땅값 비싼 명동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의 공간이 있었다. 빌딩과 빌딩,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새 공간을 가게터로 활용하는 것. 내가 찾은 그 가게도 그런 구조의 공간이었다. 지나가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건물과 건물 틈새에 가판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게 사장은 밖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는 이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판대 안쪽 비밀 통로로 초대했다. 건물 틈 사이 좁은 공간에 뭐가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었기에 나는 얼른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쫓아갔다. 들어가 보니 통로의 폭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햇볕이 들지 않는 탓에 낮인데도 어두웠다. 한참 그녀의 등을 보며 따라 들어가니 낡은 목조 사다리가 보였다. 사다리 위 세상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여기에 무슨 공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다고 하고 그 옆 작은 공간에서는 세수도 하고 식사도 한다고 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릇과 접시, 세면도구, 가스레인지 등 살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살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 많은 명동거리,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이런 삶의 역사가 흐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 지하에서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통행 금지 시절이어서 밤이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하루에 밥도 지어 먹고 똘똘 뭉쳐 지냈다며 남들은 해보지 못한 소중한 추억들이 많다고 했다. 19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한 그녀가 처음 남편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는 매일 4시만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었다고 한다. 그는 늘 그 시간이면 와서 그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1년쯤 지나니 어느덧 4시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틈새에서 장사를 했을까 신기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따라가 들어가 봤더니 그 통로 깊숙이 살림살이가 있었고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었다. 무엇보다 그 공간이 빛났던 이유는 그녀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과 삶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명동 거리의 지난 역사를 꿰뚫고 있으며 그 발전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방송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에 숨어 있는 놀라운 공간을 보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나에게 그녀는 그냥 명동 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 중 한 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취재한 후 명동 거리는 나에게 그 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보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고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상인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또 어떤 역사와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도 유명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말을 떠올린다. 명동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조그만 가판대에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파는 한 여자에게 그런 역사가 숨어 있을지 미처 몰랐었다. 그러니 인연이라는 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담겨 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이번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걸어오면 그의 일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그날도 출장 중이었다. 지방 낯선 모텔 방에 누워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소리에도 깨어나기를 몇 차례. 그러다 설핏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이기에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휴대폰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더니
한 중년 남성의 격양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기자님이냐고, 자신을 기억하냐고, 몇 년 전 충무로 인쇄 골목을 촬영할 때 인터뷰했던 모 사장이라고,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던 내가 생각이 났다고. 그때 명함을 받은 기억이 나서 가게 안을 샅샅이 뒤져 겨우 명함을 찾아 전화하는 거라고 했다. 솔직히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충무로 인쇄 골목을 취재할 때 내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좋기 20에서 30명은 되다 보니 3일 내내 붙어 있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실 기억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였기에 당신이 기억나질 않는다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친한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본인에겐 전부인 거액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경찰도 변호사도 다시 찾기 힘들다는 말만 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방송국 일을 하니까 이 억울한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 자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 사연은 너무 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그때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냐고.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생을 궁금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자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아서 전화한 거라고. 제발 끊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다. 그가 술이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나의 거듭되는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모텔 방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 지친 그는 결국 이렇게라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 달라며 긴 통화를 마무리했다. 곧 해가 뜰 테고 카메라를 들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가게 안을 뒤져 명함을 찾고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찰도 변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는 그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함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2019년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 재판에서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전했던 박주영 판사. 그는 유퀴즈 언더 블럭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혼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중 한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한 사람은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도망가고 2명만 기소돼서 왔다. 그런데 공소장을 읽어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서 고민하다 어떻게든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판결문을 다르게 쓰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쓴 판결문의 일부이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날 새벽을 떠올렸다. 그때 인쇄소 사장의 전화를 받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자갈치 시장을 촬영할 때였다. 추운 겨울 물기에 질퍽거리는 좁은 통로 양쪽에 깔린 좌판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연신 손님을 부르는 할머니들의 손짓, 사정없이 생선을 손질하는 할머니의 굳은 살 백인 손에서 억세게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다. 문득 늘 보던 통로에서가 아닌 시장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시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가 앉아있던 낮은 의자에 앉아 봤다. 통로에서 단지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할머니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장은 참으로 달랐다. 의자에 앉아서 보니 내 앞 좌판 위로 그득한 오늘 팔아야 될 생선들과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건너편 좌판의 생선들과 그것을 팔기 위해 앉아 있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은 온통 손님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내 앞 좌판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의 표정에 언뜻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나도 모르게 바쁜 듯 지나쳐 가는 손님을 보면 아쉽고 혹시나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 전에 셀 수 없이 많이 찾았던 시장에서 나를 보는 시장 상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몇 걸음 차이일 뿐인데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경험만으로도 그전엔 전혀 안 보이던 타인의 입장이 보일 때가 있다. 병원을 촬영할 때도 그랬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면 흰 가운이 보일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이 느껴진다. 표정 하나, 단어 하나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시선 말이다. 외래 진료실.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분 내외. 그 몇 분 안에 현재 상태와 증상, 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때로는 생과 사에 관련된 무거운 대화들도 오고 간다. 그렇게 진료를 마친 환자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오기 전 의사는 짧은 시간 안에 얼른 차트를 짚어봐야 한다. 집중, 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외래 진료가 끝나면 녹초가 되고 만다. 그처럼 의사의 입장에서 일상을 함께 해보니 환자로 왔을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마저 국그릇을 손에 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눈으로 손님을 쫓는, 그래서 어떻게든 생선 하나라도 팔아보겠다고 손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시장 할머니들을 보면 뭘 저렇게까지 억척스러울까 싶고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며 시장 할머니들의 눈을 피한 적도 있었다.
의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에 거듭 질문을 하는 환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고 다음 환자 차트를 보는 의사가 냉정하게만 보였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지어 기다리는 환자들을 다 볼 수 없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보니 때론 냉정함이 다수를 위한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진료를 마치던 의사에게 품었던 서운함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상대의 사정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상대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른 채 그저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나의 진심 또한 상대에게 닿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일을 하며 내가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생각보다 내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자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 그에게 내가 모를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의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오늘 하루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적게든 크게든 연결돼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와 선의로 대한 것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덜 삭막해지지 않을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